지금 이 순간 당신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세포 하나 안에 수백에서 수천 개의 작은 알갱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알갱이들이 쉬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발전소라고 불리는 이것.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우리 세포가 아니었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가던 세균이었습니다. 약 20억 년 전 큰 세포가 이 세균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소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삼켜진 세균이 지금도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37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 안에 20억 년 전의 세균이 아직도 살아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세포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원핵 세포입니다. 핵이 없는 세포. 1편과 2편에서 본 세균들이 전부 여기 속합니다. 구조가 단순합니다. 유전 정보가 세포 안에 그냥 풀어져 있습니다. 칸막이도 없고 방도 없습니다. 크기도 작습니다. 보통 1에서 5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입니다. 이 단순한 세포가 35억 년 동안 지구의 유일한 생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핵 세포입니다. 핵이 있는 세포. 우리 몸의 세포가 바로 이것입니다. 동물, 식물, 버섯, 전부 진핵 세포입니다. 크기부터 다릅니다. 원핵 세포보다 10배에서 100배 큽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유전 정보는 핵이라는 방 안에 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물질을 운반하고 분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원핵 세포가 원룸이라면 진핵 세포는 부서가 나뉜 대기업 사옥입니다. 총무부, 기획부, 연구소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구조를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원핵 세포는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포도당 하나에서 겨우 2개의 에너지 단위를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합니다. 같은 포도당 하나에서 최대 38개의 에너지 단위를 만들어냅니다. 약 18배. 같은 음식을 먹어도 18배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에너지 혁명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세포는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내부의 복잡한 구조를 만들 여유가 생겼습니다. 핵도, 물류 시스템도 전부 이 에너지 덕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없이는 진핵세포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구조 덕분에 진핵세포는 세포끼리 모여 조직을 만들고 장기를 만들고 하나의 생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몸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37조 개의 진핵세포가 만든 협동작품.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20억 년 넘게 원핵세포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하고 작고 핵도 없는 세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수십 배 큰 세포가 나타납니다. 안에 핵도 있고 발전소도 있고 물류 시스템까지 갖춘 세포. 이 거대한 도약이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1967년 한 젊은 생물학자가 답을 내놓습니다. 진핵세포는 한 세포가 혼자 진화한 게 아니라 두 세포가 합쳐진 거라고. 당시 학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논문을 15개 학술지에 보냈지만 전부 거절당합니다. 하지만 이 과학자의 이름은 30년 후 교과서에 실립니다. 린 마골리스. 1967년 보스턴 대학의 젊은 생물학자. 29살. 그녀는 50쪽짜리 논문 한 편을 씁니다. 제목은 유사분열하는 세포의 기원에 대하여.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독립적인 세균이었다. 큰 세포가 이 세균을 삼켰고 소화하지 않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 공생이 진핵세포를 만들었다. 당시 학계의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었습니다.
1960년대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은 세포 내부의 구조들이 세포 자체에서 점진적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포막이 안으로 접히고 접힌 부분이 분화해서 핵이 되고 미토콘드리아가 됐다고. 세포가 혼자서 복잡해진 거라는 설명입니다. 마골리스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혼자 복잡해진 게 아니라 합쳐진 거라고. 두 개의 독립된 생물이 하나가 된 거라고. 학술지에 논문을 보냅니다. 거절. 다른 학술지에 보냅니다. 거절. 15개 학술지가 차례로 논문을 돌려보냈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당신의 연구는 쓰레기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마골리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6번째 도전. 이론 생물학 저널이 논문을 실어줍니다. 1967년. 하지만 게재됐다고 인정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은 이 주장을 무시했습니다. 말은 되지만 증거가 없다. 너무 대담하다. 상상력은 좋지만 과학이 아니다. 그런데 마골리스의 주장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만약 미토콘드리아가 정말 독립세균이었다면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흔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잠시 그녀의 가설이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약 20억 년 전, 바다에 두 종류의 세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교적 큰 세포입니다. 고세균에 가까운 존재로 다른 세포를 삼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소를 쓸 줄 몰랐습니다. 다른 하나는 작은 세포입니다. 이 편에서 봤던 산소를 연료로 쓰는 법을 터득한 세균. 산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을 가진 세포입니다. 큰 세포가 작은 세포를 삼킵니다. 먹으려고 삼킨 건지, 감염된 건지, 우연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삼킨 세포를 소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세포는 큰 세포 안에서 계속 산소를 태워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큰 세포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입니다. 몸 안에 발전소가 생긴 겁니다. 이 편에서 봤듯이 산소를 이용한 호흡은 무산소 호흡보다 약 18배 효율적입니다. 작은 세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큰 세포 안은 안전합니다. 영양분도 공급됩니다. 바깥의 위협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 공생입니다. 이 공생이 수억 년 동안 계속되면서 둘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작은 세포는 자기 유전자 중 많은 부분을 큰 세포의 핵으로 넘깁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큰 세포도 이 발전소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이 아니었습니다. 우호적 합병이었습니다. 그것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합병이었습니다. 마골리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식물 세포에 있는 엽록체. 햇빛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그것. 이것도 같은 원리라고 주장합니다. 큰 세포가 시아노박테리아를 삼켰고 그것이 엽록체가 됐다고. 이 편에서 물을 쪼개 산소를 만들어냈던 그 시아노박테리아. 그 세균이 식물 세포 안에 들어가서 지금도 광합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둘 다 삼켜진 세균의 후손. 이것이 세포 내 공생설입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삼켜진 세균의 흔적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골리스의 주장이 맞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한때 독립세균이었다면 세균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증거. 미토콘드리아는 자기만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세포의 유전 정보는 핵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별도의 DNA가 있습니다. 핵의 DNA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핵의 DNA는 길게 펴진 실 모양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동그란 고리 모양입니다. 세균의 DNA와 같은 형태입니다. 마치 세균이 자기 유전자를 품고 들어온 것처럼. 두 번째 증거.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막이 두 겹이라는 뜻입니다. 안쪽 막은 미토콘드리아 자신의 것입니다. 원래 세균이었을 때의 세포막입니다. 바깥쪽 막은 숙주세포가 삼킬 때 씌운 것입니다. 큰 세포가 작은 세포를 감싸서 삼켰을 때 그 감싼 막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비닐봉지에 넣어서 삼킨 셈입니다. 봉지째 소화하지 않았으니 이중막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증거. 미토콘드리아는 스스로 분열합니다. 세포가 명령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자기 스스로 둘로 쪼개집니다. 세균이 번식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세균은 이분법으로 나뉩니다. 하나가 둘로, 둘이 넷으로. 미토콘드리아도 같은 방식으로 늘어납니다. 네 번째 증거.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1970년대 후반,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토콘드리아 DNA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 서열을 현생 세균들과 비교한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알파 프로테오박테리아라는 세균 그룹과 가장 비슷했습니다. 지금도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균들. 미토콘드리아는 이 세균의 후손이었습니다. 20억 년 전 삼켜진 알파 프로테오박테리아가 지금 당신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엽록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엽록체의 DNA를 분석하면 시아노박테리아와 가장 비슷합니다. 이 편에서 봤던 물을 쪼개 산소를 만든 그 세균. 그 시아노박테리아가 식물 세포 안에 들어가서 엽록체가 된 겁니다. 1978년 이 유전자 비교 연구가 발표됩니다. 마굴리스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분자적 증거였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계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대담한 가설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이론이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가 되면 교과서에 실립니다. 논문이 15번 거절당했던 이론이 생물학의 정설이 된 겁니다. 1999년 린 마굴리스는 미국 국가과학훈장을 받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론이 논란이 많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굴리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내 아이디어가 논란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아이디어가 맞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진핵세포는 합병의 산물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만든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합병이 연 가능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를 가진 세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에너지로 세포는 더 커질 수 있었고, 더 복잡해질 수 있었고,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유전자를 섞는 겁니다. 세포 내 공생으로 진핵세포는 강력한 발전소를 얻었습니다. 산소를 이용한 호흡으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에너지로 세포는 더 커졌고 더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갖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시기 진핵세포는 여전히 세균처럼 번식했습니다. 하나가 둘로 갈라지는 방식. 무성생식입니다. 무성생식은 간단합니다. 자기 복사본을 만드는 겁니다. 복사기처럼 원본과 똑같은 복사본이 나옵니다.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다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급변하거나 새로운 독성 물질이 나타나거나 먹이가 사라지면 모두가 같으니까 한 개체가 취약한 환경에는 전체가 취약합니다. 하나가 죽으면 모두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놀라운 발명을 합니다. 유전자를 섞는 겁니다. 약 10억 년 전, 두 세포가 합쳐져서 유전 정보를 섞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유성생식입니다. 작동 방식을 보겠습니다. 무성생식이 복사기라면 유성생식은 카드 셔플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 카드 한 벌씩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드를 반씩 내놓고 합쳐서 섞습니다.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원본과 같은 카드는 하나도 없습니다. 4번 섞을 때마다 전혀 다른 조합이 나옵니다. 유성생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세포가 각각 유전 정보를 반씩 내놓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새로운 개체를 만듭니다. 붕어와 같은 개체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끼리도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붕어에게서 태어난 자손이라도 환경에 대한 반응이 전부 다릅니다. 기온이 급변해도 누군가는 견딜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도 누군가는 저항력이 있습니다. 전멸 대신 일부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은 개체가 다시 유전자를 섞어 다음 세대를 만듭니다. 이것이 진화의 엔진입니다. 다양성이 없으면 자연 선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유성생식은 다양성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대신 비용이 있습니다. 무성생식은 혼자서 번식할 수 있습니다. 유성생식은 상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도 더 듭니다. 시간도 더 걸립니다. 생물학자들은 이것을 성의 이중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비용이 2배인데도 지구의 거의 모든 복잡한 생물이 유성생식을 합니다. 비용을 감수할 만큼 다양성의 가치가 크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붉은 여왕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리에 있으려면 있는 힘껏 뛰어야 한다.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충은 끊임없이 숙주를 뚫으려 진화합니다. 숙주가 전부 유전적으로 같다면 기생충이 한 개체를 뚫으면 전체를 뚫는 겁니다. 하지만 유성생식으로 유전자가 매번 바뀌면 기생충은 4번 새로운 자물쇠를 만나게 됩니다. 열쇠를 만들 때마다 자물쇠가 바뀌는 셈이죠. 유성생식은 그냥 다양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군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캐나다 북극권 서머셋 섬. 약 10억 5천만 년 전 암석에서 발견된 뱅기오모르파라는 홍조류 화석. 이 화석에서 암수포자가 발견됩니다. 유성생식의 흔적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성생식의 증거. 10억 년 전 생명은 유전자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생명에게는 2가지 도구가 갖춰졌습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강력한 발전소, 그리고 유전자를 섞어 다양성을 만드는 유성생식. 에너지와 다양성, 이 2가지가 합쳐지면서 생명은 마침내 20억 년간 해보지 못했던 것을 시도합니다. 세포 하나가 아닌 여러 세포가 함께 사는 겁니다. 약 6억 년 전, 바다 밑바닥에 이상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디스크 모양, 튜브 모양, 나뭇잎처럼 생긴 것, 누빈 이불처럼 생긴 것. 크기가 수 센티미터에서 큰 것은 2미터에 이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35억 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던 생물이 처음으로 맨눈에 보이는 크기가 된 겁니다. 에디아카라 생물군. 호주 남부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1946년에 처음 발견된 이 화석들은 지구 최초의 대형 다세포 생물입니다. 이 생물들은 우리가 아는 동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눈이 없었습니다. 입도 없었습니다. 다리도, 촉수도, 근육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바다 바닥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포식자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잡아먹지 않는 세계. 바다 바닥의 미생물 네트 위에 가만히 앉아서 영양분을 흡수하며 살았습니다. 고요한 정원 같은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생물들이 보여준 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세포 하나가 아니라 여러 세포가 함께 하나의 생물을 이루고 있다는 것. 다세포성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앞에서 봤던 2가지 혁신에 있습니다.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 세포 내 공생으로 얻은 이 발전소가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세포 하나를 유지하는 것도 아닌 수천, 수만 개의 세포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두 번째, 유성생식. 유전자를 섞어 다양한 변이를 만들어내는 이 방식이 자연 선택의 재료를 공급했습니다. 다양한 변이 중에서 세포끼리 협력하는 데 유리한 변이가 선택됐고 점점 더 정교한 다세포 구조가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에디아카라 생물들은 약 6천만 년 동안 번성합니다. 그리고 약 5억 4천만 년 전 대부분 사라집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직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사라진 뒤에 벌어진 일은 명확합니다. 그 자리를 완전히 새로운 생물들이 채웁니다. 눈이 있는 생물, 다리가 있는 생물, 이빨이 있는 생물, 딱딱한 껍데기를 가진 생물, 포식자와 피식자가 등장합니다. 고요한 정원이 끝나고 전쟁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캄브리아기 대폭발입니다. 지질학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오늘날 동물문의 거의 대부분이 출현합니다. 하지만 이 폭발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20억 년에 걸친 준비가 있었습니다. 35억 년 전 최초의 세포, 27억 년 전 산소를 만든 시아노박테리아, 20억 년 전 세포 내 공생으로 탄생한 진핵세포, 10억 년 전 유성생식의 등장, 6억 년 전 최초의 다세포 생물. 단순한 화학 반응에서 시작한 생명이 세포 하나에서 37조 개의 세포가 협력하는 존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경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세포가 세포를 삼키고 적이 아니라 동료가 됐습니다. 유전자를 섞어 다양성을 만들었습니다. 세포가 모여 하나의 생물이 됐습니다. 경쟁과 협력. 생명은 이 두 가지를 번갈아 사용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캄브리아기 대폭발을 다룹니다. 5억 4천만 년 전. 불과 2천만 년 만에 오늘날 거의 모든 동물의 조상이 한꺼번에 출현합니다. 눈의 발명, 포식의 시작, 군비 경쟁의 개막.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